네 번째 발표는 한국 ESG학회 정석균 연구부과 이사님께서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통해 ESG 적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의 컨설팅 펌을 하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이노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ESG 학회 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ESG는 이제 환경과 사회, 일단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인지라는 게 이제 관심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자기증시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소비의 제도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익을 남길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기업들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ESG의 어떤 대명제를 보게 되면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 되겠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 저감 기술, 그리고 사회적 기회와 소통,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투명한 지배 구조, 이게 ESG의 실천 과제가 되겠고요. 목적은 자본의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 것인가, 이게 핵심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ESG 경영과 이제 기존 경영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주요 관리 포인트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뤄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이제 기술적인 장점을 포함한 우리가 공학적인 것, 환경과 에너지 공학을 우리가 어떻게 준법 경영에 이제 도입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소통할 것인가, 이게 ESG의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ESG를 실행할 때 저희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결국은 이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환경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는 기술을 일단 개발할 수 있는가. 일단 제가 볼 때 S와 G는 회사나 최고 경영자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게 실천을 할 수 있는데, 기술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일단 저는 ESG는 결과적으로 이제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그 분야에 어떤 특정 분야에 1등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거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ESG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단기적인 이익하고 지속 가능성이 상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강제화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나바다, 효율적인 소비, 이런 게 항상 이제 충돌하게 되죠. 저희가 패션 산업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거의 일단 패션 산업에서 배출하는 그 CO2가 석유화학 산업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패션이라는 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서 ESG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라, 그리고 패스트 패션 전략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패션에서는 옷을 잡고 새로 사야만이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 전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되게 이제 어떤 이제 패션 산업이라고 하면 요 뒷단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옷을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비를 하고 유통을 하고, 이 부분만 일단 보게 되는데, 이 앞단의 부분에서 어떤 탄소 배출의 75%를 요 원료 부분에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합성섬유를 입게 된다 그러면은 합성섬유를 어떤 걸 쓸 것인지, 또는 천연물을 우리가 천연 소재를 입는다면은 그건
면을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면을 쓸 건지 아니면 유기농 면을 쓸 건지 이것들이 상품을 디자인하는 데서 결정이 되겠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의류 폐기물의 현재 75%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부분은 1%에 불과하고요. 지금 이 상태의 어떤 생산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한다면은 어떤 우리가 있는 의류 옷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이 거의 전체 배출량의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더 의류 산업에서 이제 환경 오염을 줄여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일단 패션 부분을 예를 든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일단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패션을 했고요. 자, 일단 뭐 우리가 면티하고 청바지를 보게 되면은 청바지 볼까요? 한 벌을 생산하는데 물을 거의 10,000리터 가까이 쓰고 그때 탄소 배출되는 게 이건 원료부터 쭉 이어서 전체를 계산한 겁니다. 거의 일단 우리가 휘발유 승용차로 46km를 갈 수 있는 거리만큼의 탄소 배출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일단 뭐 패션 산업에서 고민이 되겠고요. 이건 단순하게 패션만 걸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전체 산업 하나하나에서 어떤 사회 시스템 전체가 ESG에 적합하게끔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한 단편만 보면은 그 중요성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했고요. 결국 이제 어떤 패스트 패션은 우리가 소비를 제도화하고 강제화한다는 거죠. 굉장히 멋있죠. 근데 꼭 필요한 옷만 사라고 합니다. 진짜 미치겠죠. 그리고 이 명품 멋있는 걸 아껴 쓰고 고쳐 입자고 합니다. 이게 참 실제 내가 할 수 있느냐. 나도 참 이제 멋진 가방을 들고 싶은데 이게 딜레마죠.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뭐 친환경 생분해를 사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탄소 저감 소재를 개발해야 되겠죠. 결국은 탄소를 어떻게 하면 적게 배출할 것인가. 그리고 패션 폐기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겠는가. 생분해 소재를 개발할 것인가. 이건 우리 소비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생산 쪽에서 해결해 줘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게 된 이유가 파키스탄에서 아동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아동 노동을 착취해서 옷을 만들었다, 공을 만들었다, 신발을 만든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고요. 요쪽은 이제 태광실업 베트남 공장입니다. 나이키 하청 생산을 했었죠. 유독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이제 ESG 경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ESG라고 표현을 하던 CSR로 표현을 하던 현재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제 ESG로 저희들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청업체들, 제3세계 공급망들도 이제 ESG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이제 그 업체 선정하고 생산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단 폐기물을 소재로 한 이런 이제 그 소재로 해서 뭐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제품을 포장할 때 한번 버리는 거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의 이제 일단 목표를 정해서 제로 투 무브 투 제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고요. 바이오 소재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탄소 탈플라스틱으로 갈 것인가 이런 현재 액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어카본이라는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생분해 소재로서 탄소 배출을 70%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답게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동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키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진정성의 의심을 받고 있죠. 한 예로 2021년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이제 노동력을 차치한다 해가지고 그 때문에 면을 생산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비난을 받았었고요. 그 때문에 나이키는 이제 그때 당시 처음에 발표했던 건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을 안 쓰겠다. 그런데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불매운동을 하면서 또 이 전략을 포기를 하고 다시 중국에서 뭐 수용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이 회사는 ESG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회사는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광고 카피가 아니라 이 회사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 자켓을 사지 마라 라고 이제 광고를 했던 거고요. 회사 1년 매출의 1%를 환경 보호에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영 목표도 역시 원재료를 100% 유기농으로 한다. 대산농법을 뭐 일단 개발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고, 2019년에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폴리에스터 원단의 88%를 2022년도에 원단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환경 보호에 맞게끔 비즈니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목화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면을 쓰면은 친환경이다라고 좀 착각을 하는데요. 목화를 재배할 때 지금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농약의 거의 10% 정도를 농약을 사용합니다. 살충제, 제초제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면은 천연이 아니라 농약 범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파타고니아는 그 1.5배 정도 원가가 비싼 유기농 면을 사용했죠. 하면서 실제적으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5배 비싸게 소비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파타고니아는 환경 발자국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원료 생산에서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체 어떤 자기네들 제품의 그것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옷이 아니라도 실제로 트럭으로 끌고 다니면서 옷을 수선해주는 그런 현재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맥주의 원료가 된 밀인데요. 이건 5년생입니다. 이제 1년생 밀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이제 땅을 파헤쳐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흙이 품을 수 있는 게 대기보다는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맥주를 생산할 때 밀을 5년생을 할 수 있는 컨제라는 밀을 개발을 해서 현재 그 밀을 쓰고 있습니다. 원가는 더 비쌀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슬로건이 아니라 비즈니스 단계 하나하나에서 이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하고 파타고니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입니다. 우리 이제 세탁하면 보풀하게 많이 빠져나가죠. 그게 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거의 한 35%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했고 2022년도 9월 달에 유럽 전시회에서 세탁기를 전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타트업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로 환경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인권 문제나 공정무역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하고 있는 건데 보철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치된 보들이 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슬레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시간상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분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노동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ESG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도 바꾸게 되고 실제적으로 현재 그 어떤 ESG 정책 목표는 참치를 대체할 수 있는 참치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씨가 마르니까 참치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 기반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공급망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재 이런 것들 넷제로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라든가 초콜릿으로 인해서 열대 우림 지역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포장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참 포장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굳이 크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큰 그런 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일단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고요. 넷제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 2만 5천 개 정도 판매점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재 소비자 우리 소비 제품들의 1위를 하고 있죠. 이제 유니레버에서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비즈니스 전략 체계와 지속 가능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다. 뭐 생산은 생산대로 하고 뭐 우리가 또 뭐 S나 G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통합돼야만이 실제적으로 ESG를 일단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사에서부터 실무진까지 그리고 공장에서부터 각 지점까지 일관되게 이 철학이나 정책이 관통이 돼야만이 ESG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넷제로의 목표는 2039년까지 넷제로를 일단 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39년까지는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걸 하고 있고 결국 기술 혁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기업은 다시 말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시스템 혁신을 하지 않으면 ESG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폐기물을 작업장에서 폐기물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배출 제로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현재 달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뭐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ESG의 모범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유니레버도 하나 저희가 볼만한 게 밑에 좀 잘리긴 했는데요. 그 ESG가 유니레버의 차 사업이 있는데 랩톤 있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사업부가 성장력이 좀 안 되니까 떼가지고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쪽 케냐 공장에서 그 노동자들이 어떤 인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때문에 사업부를 팔려고 할 때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M&A 사장꾼들은 결국 이걸 빌미로 삼아서 회사의 값어치를 계속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스코 부분은 이 부분은 시간대로 간단히 넘어갈게요. 뭐 네트워크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순환 가능한 설계,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이걸 어떤 소재를 쓰고 어떻게 폐기될 것인가 그리고 재활용할 것인가 이 전체 순환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서 제품 자체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이 회사는 네트워크 일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 빌딩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이런 솔루션들을 그의 환경 ESG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R 교육 프로그램들을 2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180개국에서
1260만 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270만 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다. 그리고 뭐 여성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퇴역군인 프로그램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용 교육 프로그램 이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민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지원 앱 같은 경우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을 보면 기후위기가 있고 무한경쟁 상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ESG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 이익을 계속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사다리 차기라고 비판도 받습니다. 근데 자본시장에서 요구를 하죠. 앞으로 왜 ESG를 안 하면 얼마 먹고서 망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SG를 해야만이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제에서는 국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보면은 탄소 저감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포획, 제거, 저장 기술 이 부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생산 공정에서부터 유통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율성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 혁신 이런 게 이제 함께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책임, 뭐 공개학 무역, 그 다음에 투명한 지배구조, 뭐 준법 경영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야만 되겠죠. 근데 이제 다들 고민하는 게 우리 회사가 이 복잡한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한 매력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ESG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지배주주가 ESG를 인지하고 있는가가 되겠죠. 실제로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잡해지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우리나라는 오너 지배 체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 체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속 가능성의 모멘텀은 결국은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경영자를 설득을 못 시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ESG를 할 때만이 제대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우리 회사 제품이나 회사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ESG에 대한 성과는 나오려면 오래 걸리는데 당장 경영 실적을 따질 때는 눈에 보이는 재무적인 실적이 없으면 결국은 CEO가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부분을 이제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ESG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리스트를 쭉 뽑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정말 개선하거나 에너지 소모를 줄이거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가 요 리스트를 쭉 이제 뽑아가지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하고 가중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객관적인 건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정말 환경오염을 배출시키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또 그 경중완급이라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무겁지만 급하지 않는 거, 가볍지만 급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ESG 실천 전략을 수립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연관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 뭐 지배주주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소액주주들이라도 아니면 소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재무적인 영향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5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야만이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장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경영자한테도 어필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뭐 천천히 할 거 가볍지만 빨리 해서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이 어떤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상당히 실적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야 이거 해가지고 뭐 일단 되겠어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것들을 잘 믹스하는 그런 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쭉 한번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되게 이제 환경 문제는 대세라 그러죠. 뭐 사회적인 부분 그 부분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제 지배구조는 아무래도 좀 텃세가 심하죠. 가지고 있는 걸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전문 경영 체제로 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니까 ESG하고 CSR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CSG라고 하면 뭐 봉사활동, 뭐 석탄, 겨울에 뭐 석탄 나르기, 연탄 나르기, 뭐 김장 담그기 이런 건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ESG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모든 기초부터 사람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 배치 이런 게 비즈니스 전체에 걸친 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과 싸워서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회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죠. 그냥 아주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파괴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협력회사 우리한테서 원재료를 사오는 회사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ESG 어떤 뭐 경영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ESG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ESG를 하는 건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지구 환경이라든가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은 좋은 얘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그건 좋은 얘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일하는 회사가 10년 후에도 안 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평가를 잘 받는다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다. 평가를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결국 목표가 되겠습니다. 언론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숫자를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 워싱이라고 하죠. ESG 워싱이라고 합니다.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에 숫자를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정말 장단기 목표를 세워서 올곧게 밀고 가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ESG 어떤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넘어갔네요. 여기 보통 이런 뭐 회사에 신규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귀찮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리급이나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ESG가 성공할 수가 없다. 최고 경영자부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생산, 개발, 영업, 재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사의 사원을 걸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탑다운으로 진행을 하되 실무 조직들의 의견들을 많이 이제 청취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G 컨설팅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뭐 거창한 그런 뭐 컨설턴트보다 트레이너나 코치가 필요합니다. 안 해봤잖아요. 실무를 잘 아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전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실무적으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